안녕하세요. 오늘 혁신과 쇄신의 나라 베트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베트남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제1청년부 박은지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래 사진이 어떤 국가라고 생각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발걸음하실 베트남 호치민이라는 도시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베트남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현재 베트남에는 엄청난 혁신과 쇄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서 이 사진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셨듯이 전도자가 가시는 현장이 어떠한 현장인지 우리 청년부가 먼저 알고 그 현장에 흑암을 감는 영적 싸움의 기도의 배경이 되었을 때 반드시 한 번의 선교 사역을 통해 그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먼저 베트남에 대한 기본적 정보, 역사, 경제와 정치, 그리고 호치민 선교 사역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베트남의 공식 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서 약칭으로 베트남이라고 불려집니다. 지도에 보이다시피 대한민국이 여기에 있고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남과 북으로 긴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면적은 한반도의 1.4배, 인구는 9,200만 명으로 통계가 되고 언어는 베트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리상 이 반도와 해양을 잇는 이 반도 국가인 이유로 다문화, 다종족의 특징을 가지는데요. 베트남의 민족은 총 54개의 종족으로 그 중에 베트남족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종교는 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1900년대 종교자율법이 시행된 이후 집계된 바로는 불교가 52%, 유교 5%, 로마 가톨릭 9%, 개신교 2%, 기타 무신론자와 힌두교가 30%라고 통계가 되는데 하지만 사실상 베트남은 강한 불교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오랜 기간 불교의 역사에 그런 토속 신앙이 토착화되어 있는 그런 융합 종교의 현장입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역사는 세계사의 주축이 되는 전쟁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오랜 전쟁과 식민지의 역사를 가진 아픈 과거를 가진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이전까지 베트남은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중국의 지배 이후 독립을 한 이후에도 몽골이나 중국의 끊임없는 침략에 항쟁을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다 17세기 초반 서구 열강국들이 인도차이나 반도의 식민지화를 계획하던 그런 시대 당시 프랑스가 베트남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 자리에 일었던 이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가 동아시아의 세력을 확장하지 않으면 이류 국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이 황제에게 들어왔고 이를 기점으로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의 식민지화를 계획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내는 감춘 채 카톨릭 선교 박해에 대한 응징이라는 구실로 포장을 해서 베트남에 전쟁을 일으켰고 식민지화를 시작한 것을 봤을 때 당시 잘못된 종교 지도자로 인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식민지와 그 시대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지배에 독립운동을 진행했던 자가 바로 그 유명한 이 호찌민이라는 청년 지도자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이후 이 호찌민은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외치는 이 미국과 자본주의에 소망을 걸고 이 세계 종전 회담에 참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대전이 종전된 이후에도 프랑스는 계속해서 베트남의 식민지를 고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점으로 베트남이 사회주의의 길을 걷는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가
독일에 무릎을 꿇게 되면서 독일군의 연합군이었던 일본군이 베트남에 주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은 또다시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가 됩니다. 그래서 호치민이라는 이 청년 지도자는 전국에 흩어진 베트남 독립군들을 비엔민이라는 하나의 독립군으로 통합해서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1945년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이후 이 비엔민은 북쪽 하노이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프랑스가 사회주의 국가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남베트남의 사이공, 오늘날의 호치민인 이 지역에 괴뢰 정권인 베트남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말하면 베트남은 또다시 프랑스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화가 돼버린 꼴이 됩니다. 이런 프랑스의 지배에 대한 독립전쟁으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시작되었고, 비록 베트남군이 승리를 하는 전쟁이었지만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한은 공산주의, 베트콩, 그리고 남베트남은 자유주의와 미군이 장악되어져 있는 이런 서로 대치를 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미국에는 도미노 현상이라는 그런 사상이 입각되어서, 도미노 현상이란 이 인도차이나 국가의 사회주의를 막지 않으면 도미노처럼 주변의 국들이 그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사상을 입각하여 미국이 북베트남의 폭격으로 이 베트남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은 아시다시피 북쪽에는 소련과 중국, 남쪽에는 미국과 한국군이 참여를 하면서 세계전의 양상을 띠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베트남 전쟁에 사용되었던 화력은 제2차 세계대전에 사용되었던 총 화력의 4배에 달하는 800만 톤의 폭탄이 투하되고 2,400억 달러에 달하는 전쟁 비용을 지출하는 등 베트남은 또다시 엄청난 전쟁의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이 당시에 미국군이 사용했던 고엽자와 같은 화학약품의 피해가 지금 현재 속출되고 있고, 그 후대들까지도 속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이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살인 사건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오랜 기간의 전쟁에 폐허가 된 베트남의 국민들은 가난과 기근에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는 1986년 도이머이라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경제적으로 공산주의 시스템을 포기하고 자유시장으로 전환하는 굉장한 파격적인 개혁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 개방으로 인해 현재 베트남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고, 그 지표로 연 평균 경제 성장률 7%, 그리고 1인당 GDP는 1,140달러까지 성장하면서 1980년대 때 100달러 안팎이었음을 비춰봤을 때 현재 굉장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경제 성장의 요인으로는 풍부한 자원이라고 꼽을 수 있는데요. 그중 베트남의 평균 연령은 28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젊은 층의 비율이 높고 값싼 인건비로 인해서 많은 해외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 커피 수출국 2위, 그리고 쌀 수출국 2위라는 엄청난 무역 규모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도층의 협조가 일조로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도층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협조를 했다고 하는데, 그중 한 예로 군부의 지도층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군인을 감축하고 그 군인의 인력을 경제 시장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경제 발전에 더욱 촉진을 했던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치민을 비롯한 많은 베트남 지도층들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베트남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치민이 처음 공산주의를 선택한 것도 단순한 이념적 추종이 아니라 민족의 독립을 위한 선택이었고, 그리고 오늘날의 베트남의 지도자들이 경제적 공산주의를 포기하면서 자유시장으로 전환했던 그 결단과 판단의 시작은 정말 오랜 기간의 전쟁의 역사로 인해 기근과 가난에서 고통받는 베트남 국민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문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개혁 없이는 베트남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현장과 후대에게는 더 큰 문제가 올 것이라는 이 영적인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인간에겐 베트남이 겪었던 저런 오랜 전쟁의 역사의 상처와 가난과 운명의 문제는 오직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베트남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그 언약을 붙잡는 절대 제자임을 우리는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 현장에 다음 주 18일 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김서원 목사님과 김윤 사모님께서 베트남 호치민 선교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이러한 베트남 현장에 가장 시급한 개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만 강의 때 사모님께서 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복음이 들어가야 시작되고, 인생개혁은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 있어야 시작된다. 문화개혁이란 창세기 3장의 세상을 개혁하는 것을 일컫는다. 예술학교의 강단은 이 종교개혁과 인생개혁 모두를 선포하는 강단이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베트남 현장에 진정한 개혁,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발걸음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발걸음 앞에 우리 청년부는 어떠한 가슴을 가지고 계신가요? 복음운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우리 내면을 개혁하는 진정한 개혁을 통해 우리 청년부는 더욱 강력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베트남 땅의 흑암을 밟는 영적인 군사로 청년부가 기도의 한 팀이 되어서 아프리카 현장에서 돌아오시자마자 다시 베트남 현장으로 가시는 두 전도자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임하고, 그리고 베트남 땅의 진정한 개혁,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이해하는 절대 제자와의 만남이 임할 수 있도록 청년부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적이고 세계적인 전도자의 발걸음 선교 사역 앞에 한 청년도 빠지지 않고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서 청년의 때 가장 아름답고 성경적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